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아직은 살 날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큰 사건이기도 하고 황당한 일이기도 해서 어딘가에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런 채널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또 과거의 일을 떠올리니 흥분한 상태이기도 해서 두서없이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기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굴곡이자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살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세포 자체에 문제가 있어 태어났을 때부터 청각 쪽으로 장애가 있었고 꾸준히 치료와 훈련을 통해 말은 어눌하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만큼 굴러가고 있었던 덕에 그 비싼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에게 청각 장애가 있다는 걸 태어났을 때부터 인지하고 언어 치료와 행동 치료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어 치료와 행동 치료가 꽤 많은 센터에서 운영 중이기도 하고 예약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치료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선생님을 찾아 만나게 되었고 들리진 않지만 입모양을 보고도 대략적인 대화를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동생과 함께 수화를 배웠고 집에서는 수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 와우 수술이라 하여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소리를 듣게 하는 기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동생은 세포 자체의 문제라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해외로도 국내로도 알아봤지만 수술이 불가하다 하여 가족들은 수화를 하거나 입모양을 크게 벌리며 동생이 알아볼 수 있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장애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파먹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서로를 잘 보살피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항상 혼내며 동생을 보살폈고요. 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매의 우애가 돈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이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뒷말을 하는 못된 아이들도 많이 있었기에 저는 그런 동생을 위한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가 같은 재단에 있어 초중고를 동생과 같은 학교에서 보내긴 했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어 먼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생이 되던 날 어찌나 마음이 떨리고 나 없이도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던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마음이 들었더랬죠. 아무튼 제가 대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 동생은 저 없는 학교에서 꽤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청각 장애가 있는 동생을 꾸준히 괴롭히던 아이들 때문에 동생은 학교는 겨우겨우 졸업을 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살피며 취업까지 성공을 하였고 사회인이 되고 나니 정말 너무너무 바쁘더군요. 동생과 항상 주말이면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제 일이 너무 바빠지니 주말에는 잠만 퍼질러 자기에도 바빴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에 초과 업무에 동생이 파김치가 된 저를 보고 주말에 나가 놀자는 말을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늘어지는 다크서클을 감추지도 못한 채 집에서 밥 먹고 자고만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반복이 되더라도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걸 막아내진 못했죠. 매일같이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다 보니 같은 회사 입사 동기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다가 서서히 눈이 맞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내 연애였기에 회사 사람들 몰래 비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주말에 데이트를 하러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가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느라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찰나 동생이 가고 싶다던 곳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동네와 가깝더라고요. 동생이 마음에 걸려 남자친구에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같이 만나도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리 언지를 해뒀죠. 내 동생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입모양을 천천히 보여주면 말은 통한다고요. 제 남자친구는 제 동생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던 터라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자기가 노력해서 의사소통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만나서 같이 미술관에 가서 보고 싶었던 전시회 하나를 보고 동생이 먹고 싶어 했던 파스타도 먹고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카페까지 갔습니다. 제 동생이 청각장애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소극적인 성격인데도 이상하게 제 남자친구랑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둘이 취향이 비슷한 건지 짝짝꿍도 잘 맞아서 저 없이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대화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이 가끔 형부 만날 때 나도 껴주면 안 돼?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불편해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며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좋다고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동네에 봉사 동호회 같은 데에 가입까지 해서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무슨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길래 뭘 보나 했더니 수화 동작을 배우는 영상이더라고요. 저랑 동생이랑 수화로 대화를 하는 게 멋있어 보였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 남자친구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고 어설프게 수화를 하며 동생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또한 그런 남자친구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지 둘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빼놓고 수화로 비밀 대화를 나누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저와 남자친구가 휴가를 맞춰서 여행이라도 가면 둘이 거기서 영상통화를 하며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랑 싸우기라도 한 날이면 영상통화를 켜놓고 이르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동생도 제 남자친구 덕분에 집 밖에서 간간히 산책도 나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엔 당연히 주저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산책 나가는 건 정말 싫어했거든요.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소리를 못 들어서 위험할 뻔했던 적도 있었고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그걸 몰라서 동네 떠돌이개한테 물린 적도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입모양만 봐도 대강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니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런 거죠.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귀머거리냐고 불쌍하다고 하는 말들이요. 동생이 입모양으로 다 알아볼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하지만 제 남자친구가 편견 없이 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수학까지 배우는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가족들은 영상통화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남자친구가 나서서 하니까 뭔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진짜 고마운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남자친구가 영업부 특성상 출장이 꽤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선물도 챙겨오고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선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남자를 싫어할 수 있을까 진짜 진국이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나니까 동생이 저에게 넌지시 찔러보더라고요. 언니는 결혼 생각 없어? 이러면서요. 뭐 인연을 만나긴 했지만 제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을 때라 결혼은 벌써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랐죠. 동생이 저한테 약간 정색을 하면서 언니도 내년이면 30이다.
형부는 언니보다 나이도 더 많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라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 나이가 됐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에게 결혼 타령을 하니까 진짜 결혼을 해야 하나? 이 사람이랑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동생이 제 남자친구랑 내통을 해서 둘이 짜고 저를 떠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 연상이었기에 집에서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나 봐요. 남자친구한테 계속 결혼할 여자 없어? 선이라도 알아봐줘? 하면서 집안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저랑 결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아직 29살이고 의중을 모르니까 동생과 함께 짜고 떠본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한 3개월 내내 결혼 노래를 부르니까 한 해가 더 지나고 제 나이 30에 결혼을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한테 지금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냥 결혼할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 고개를 막 끄덕이더라고요. 빠른 거 아니라고, 지금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형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남자친구가 딱 3주 뒤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알았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면 감동받을 것 같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길래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차일 게 걱정돼서 도움을 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내 편이라 정말 다행히 하면서 웃는데 그 모습까지 귀여워 보여서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프로포즈를 수락하고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남자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그날 점심부터 동생이 막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형부 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부모님께 막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애가 아닌데 칭찬을 하니까 부모님도 좀 놀라시고요. 제 동생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을 붙이고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 애라 놀라실 만도 하셨겠죠.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은 인성됨됨이만 잘 잡혀있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시면서 본 적도 없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 남자친구가 넉살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오자마자 큰절부터 올리고 밥도 고봉밥으로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분위기를 얼마나 익살스럽게 잘 이끌고 가던지 저희 부모님도 푹 빠지셨죠.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는데 둘이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둘 다 만취해서 노래방 가자 하더니 정말 온 가족 다 끌고 노래방 가서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제 동생은 들리지도 않는데도 혼자 탬버린 들고 춤까지 추더라니까요. 진짜 한 6개월치 웃을 거 그날 하루에 다 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우리 집에서 인사도 잘 드렸고 저도 예비시댁에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제야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서 예비시댁의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쭉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형편이 좋지 못해 대학도 못 갔고 바로 부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다가 27살에 전역을 했다고 하더군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자격증들을 줄줄이 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도 고졸 전형으로 입사를 한 거라며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빚을 좀 남겨놓고 가서 그 빚을 갚으라 여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죠. 거의 3년을 만났는데 그동안 그런 사정을 단 한 번도 비치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녔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거나 어딘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짐작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직전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눈에 동공지진이 일어날까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5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요. 생활력 하나는 남들과 비교도 할 수 없게 좋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굶길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집안에 돈을 퍼줘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단지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텐데 집이 많이 낡아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집이라 차마 처분도 못하고 그 낡은 데서 온 가족이 살았다고요.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라 상속 포기도 하지 못하고 돈을 다 갚을 수밖에 없었다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집이 아무래도 넉넉한 집안이다 보니 돈이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고된 일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더 준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나 할까요?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신랑의 꾸준한 설득 끝에 예비시댁에 방문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손 무겁게 가라는 부모님의 말에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조금 놀랍긴 하더라고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죄다 쓸어 있었고 문 경첩은 뜯어져 나가서 문이 덜렁덜렁 붙어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현관문에 옛날 빌라처럼 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가 발로 찬 건지 망치질을 한 건지 우글우글 찌그러져 있었고요. 제가 찌그러진 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비 시모가 다가와서는 어휴 저걸 고친다는 걸 여태까지 까먹었다고 하시면서 멋쩍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빚쟁이들이 문 열라고 하도 발로 차서 저렇게 됐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실컷했죠 뭐. 어떻게 발로 차면 문이 저 모양이 되나 싶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제가 방문을 하긴 했는데 시댁이 진짜 냉골이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팔에 소름이 쭉 돋을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약간 으슬으슬해하니까 예비신랑이 예비시모한테 보일러를 좀 떼지 왜 이렇게 집이 춥냐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시모가 눈을 살짝 흘기면서 돈 아껴야지 무슨 보일러니? 하면서 씻을 때나 잠깐 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춥냐고 묻더니 집에서 입는 겉옷이 있다고 예비신랑이 군대에서 입었을 법한 깔깔이 같은 걸 하나 쓱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입는 겉옷이 있다는 사실에 2번 놀랐죠. 거기다가 그 옷에서 나는 이상한 쩐내에 3번 놀랐습니다. 쿰쿰하고 뭔가 지린내 같은 쩐내가 나서 도저히 못 입겠다 싶어서 예비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저녁이나 먹자고 하시길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 하고 기웃기웃하니까 예비 신랑이 앉아있으라고 하대요. 그 말에 예비 시모가 저한테 부잣집 아가씨라던데 그 손으로 뭘 하겠냐고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약간 기분이 쎄한 것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녁밥이라고 대충 상을 차려주셨는데 물론 저희 집과는 가정 환경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면서도 영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치킨 볶음밥 같은 거랑 김치만 냅다 올려져 있는 상이었는데 예비 시모가 우리 집 김장김치가 정말 맛있다면서 밥 2공기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밥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다가 이거 치킨이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비 시모 하는 말이 어제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걸로 볶았다고 하시더군요. 음식 남기는 거 벌 받는 거라면서 환경 보호해야 된다고 덧붙이시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상다리 부러질 만큼의 식사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남은 치킨으로 만든 볶음밥에 김장김치 덜렁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제 표정이 점점 굳으니까 예비신랑이 안절부절하는데 저는 그러면 제가 사온 고기라도 구워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는 나중에 우리 딸 오면 구워 먹어야지 하면서 냉장실로 직행하더라고요.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밥 한 술 뜨지도 않고 수저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그제야 예비신랑이 예비시모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엄마,
내가 어제 준비 좀 잘해달라고 10만 원 드렸잖아요. 그 돈으로 장도 보고 하시라고요. 어제 네 조카들 놀러 왔던 거 몰라서 그래? 걔네도 힘들게 사는데 내가 장이나 보고 그럼 되겠니? 네 조카들 필요한 거 사라고 내가 용돈 줬다. 예비 신랑이 아니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저를 딱 보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지야 마지. 걔가 어릴 때 시집 가서 애들도 좀 크고 그러거든. 걔네도 고생하는데 돈은 없고 아무튼 학원 가야 하는데 돈 없다 난리를 쳐서 내가 용돈 좀 줬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서운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서운해요 하겠습니까? 막말로 그건 서운한 게 아니라 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님 불러다 놓고 치킨 볶음밥에 김장김치라니 기가 차서 원.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비 시모도 좀 민망했는지 그래 뭐 아가씨 돈도 아닌데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표정만 더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자리를 뒤로하고 나왔는데 고민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만한 남자 없다, 빨리 결혼해라 하는데 시댁 분위기는 세상에서 가장 구질구질한 느낌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 만나봐야 1년에 몇 번이나 보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 너랑 나랑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탓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청첩장도 다 찍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예비 신랑이나 저나 둘 다 기본소득 이상으로 벌고 있어서 그런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사업체까지 있으니 더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골머리를 썩으니까 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시고 먼저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동생에게만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언니가 집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집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니 너무 대출받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저야 너무나도 감사했죠. 제일 중요한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알턴 일을 뺀 기분이었습니다. 집 대출만 안 받아도 솔직히 한 달 생활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 날이 왔는데 저는 신부 대기실에 내내 있느라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동생의 낯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들의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동생에게 뭔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세게 받았습니다. 저한테 결혼식 잘하라고 수화로 말을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자매가 수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머 하더니 옳게 지금 동생 장에 있는 거 티내는 거야?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싶어서 신우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더니 인상을 팍팍 쓰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그 찰나에 어깨를 움츠리는 걸 보고 이 망할 신우가 내 동생한테 뭔 짓을 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빤히 신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신우가 하는 말이 결혼식 입구 앞에서 사돈어른이랑 사돈처녀가 수어로 대화를 하더라고 하면서 운을 뗐어요. 그런데 자기 쪽 친척이 신분의 집안에 벙어리가 있냐고 물어봤다면서 그래서 벙어리가 아니라 기머거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화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근데 신우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선을 넘더라고요. 자기네 친척이 그런 거 다 유전병 아니냐고 물어봤다면서 동생이 장손인데 하자 있는 집에 장가 보내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쳐서 자기가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아무리 못 듣는다고 해도 눈치라는 게 빤히 있는데 입모양만 보고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열이 안 받을 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도 까먹고 벌떡 일어나서 신우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도우미로 와주신 이모님이며 옆에 있던 제 친구들이며 놀래서 저랑 신우를 막 말리고 뜯어놨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면서 머리가 다 헝클어진 신우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에요? 유전병이 어쩌고 어째? 지금 말 다 했어?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해주기 바쁠 텐데 별 걱정을 다 하네 진짜. 나 기분 나빠서 결혼식 못하겠으니까 당장 가서 결혼식 취소됐다고 해요. 그러니 신우가 화들짝 놀라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그러냐고 제 동생한테 내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사과에 화가 나서 지금 신우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내가 이 결혼식을 내 발로 들어가게 생겼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제가 신우 머리채를 잡았다는 게 신랑 귀에도 들어갔는지 신랑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더라고요. 도저히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너네 친척들이며 너네 누나며 할 것 없이 내 동생 보고 기머거리니 벙어리니 유전병이니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게 맞겠냐고 나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신랑이 신우 째려보면서 누나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신우가 내 눈앞에 있으면 결혼식 안 하겠다고 했죠. 그 말에 신우가 놀래서 지금 동생 결혼식장에서 자기를 쫓아내는 거냐고 그런 말도 못해? 내가 못할 말했어? 하길래 또 열받아서 성큼성큼 갔어요. 머리채를 쥐어잡으려고 하니까 신우가 놀래서 피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 보고 동생 결혼식 망하게 생겼는데 자존심 부릴 일이 남았냐면서 신우를 쫓아냈습니다. 진짜로 신우는 저희 결혼식장에 못 들어왔어요. 제가 신우 있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대기실에 눌러 앉아버렸거든요. 신우 쫓아낸 거 확인하고 나서야 식이 시작이 되었고 찜찜한 마음은 그대로 제가 떠안게 되었죠 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길에 오르는데 제가 기분이 영 안 풀려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마음 쓰지 말라고.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 비행기를 탔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라고 한 거 사과하라고요. 제 남편이 대학을 못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자격지심을 좀 부리긴 했어요. 고졸 전형이랑 대졸 전형이랑 연봉 차이가 좀 있거든요. 남편이 영업부라 실적은 괜찮은데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니까 대졸 전형자들이랑 크게 월급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이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저도 제 동생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냅다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사과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존심을 부리다가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도착해서도 냉기만 폴폴 풍기다가 사과를 안 하면 같이 안 다니겠다고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저도 굽히기 싫어서 너랑 안 다니겠다고 하고는 관광도 따로 다녔습니다. 혼자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마지막 날이 되고 나서야 타협을 하게 되었죠.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서로 잘못한 거고 서로 기분 나쁜 상태니까 조심하자고 대충 휴전 정도만 한 거죠. 근데 둘 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게 앙금으로 남아서 혼인신고를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남편도 제가 꿋꿋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니 혼인신고를 미루는데 동의하더라고요. 보통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시댁과 친정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결혼식 날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시댁 인간들 얼굴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남편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냥 일이 바빠서 인사드리러 갈 시간이 없다고 대충 둘러대고는 저는 우리 집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각자 가서 선물 줄 거 주고 돌아왔습니다. 깨를 볶아도 시원치 않을 신혼기간에 서로 서먹서먹해진 거죠.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기에 저희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을까
시무가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곰팡이 쓸어있는 냉골 같은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싫었지만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불렀는데 가야죠.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니까 시무가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집 말이다. 아무리 사돈어른이 해줬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부간에 정도 없이 딱 네 명의로 했니? 저희 아버지께서 제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건데 당연히 제 명이죠. 그러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하지 않니? 우리 아들 명의로 했으면 세금도 덜 내고 얼마나 좋아. 세금이 다 똑같죠. 얘가 뭘 모르네. 우리 아들이 산 것처럼 매매 형식으로 꾸몄으면 얼마나 좋니? 너한테 가면 상속세도 물어야 할 텐데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오지. 애가 헛똑똑이야.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탈세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세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다 내주셨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한테 돈 쌓아두면 뭐하냐고 딸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처가 사랑은 사위라던데 사위한테도 아깝지 않으시겠지? 우리 아들 정말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갔나 보다. 생각해보니까 사돈네는 전부 딸만 있잖아. 사업은 자고로 남자가 해야 제대로 굴러가는 법인데 사돈댁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딱 물려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욕심낼 걸 욕심내야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뜩이나 시댁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런 욕심까지 내니까 저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혼한 지 한 달 막 지났는데 왜 남의 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기업은 기업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의셔서요. 가족들에게 승계할 생각 전혀 없으시고요. 나중에 은퇴하실 때 전문 경영인 두실 거래요. 아니 왜? 그 귀한 사업체를 남에게 맡기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회사 입사했는지 너는 알지? 우리 아들 능력 한번 보면 말이 달라지실 거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사돈네 회사에 우리 아들 한 자리 주라고 좀 해봐. 한 자리에서 능력 좀 보고 기업도 물려받고 하면 딱이지 않겠어? 우리 며느리 능력 좀 한번 보자. 남편이 잘 돼야 아내도 편한 법이야. 어머님, 지금 아들 취업 청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드님은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인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한 거 알아요. 충분히 자부심 느끼면서 사는 것 같던데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 굳이 취직 안 해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취업 청탁하시면 어머님 아들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가 씩씩거리면서 지금 우리 아들 바보라고 했냐, 모자란 놈 취급이냐 하면서 성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씩씩거리니까 웃기더라고요. 저도 제 할 말 끝났으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앉아있어 봐야 얼굴 붉힐 일만 남은 것 같고 이런 취업 청탁이 영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했다고 우리 아버지 사업체까지 자기 몫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파렴치한 시모 앞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까지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방 들고 나오니까 남편이 뒤따라 나오더니 제 팔을 확 잡아채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악소리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힘자랑하냐고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시무가 저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왜 따박따박 시무한테 말대답을 하고 드냐면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제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시무는 뒤에서 구시렁거리고 이것들이 죄다 한패인가 본색을 벌써 드러내는 건가 막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왜 남편 몫이 아닌데 자꾸 욕심을 내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욕심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인 걸 모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남편이 먼저 아 됐어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말을 끝내더라고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연애할 때는 그런 내색 한 번 없더니 결혼하니까 돌변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 우리 아빠 사업체에 한자리 하고 싶었던 건가 싶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렇게 냉전이 지속되니까 하루하루 지쳐가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헤어질까 하는 찰나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다고. 형부 덕분에 기운도 차렸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워드 자격증을 땄대요.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합격해서 출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없이 살 거냐고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걸 풀었으면 좋겠다고 주말에 같이 캠핑 카라반 같은 걸 예약했다고 거기나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니까 그러자 싶어서 주말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카라반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캠핑의 묘미는 고기를 구워 먹는 거니까 장을 보는데 남편이 고기를 무슨 두근을 사는 거예요. 둘이 먹을 건데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거냐 하는데 소고기 먹을까? 하면서 한우 비싼 걸 잡더라고요. 원래 캠핑의 묘미는 삼겹의 목살이다 하면서 돼지고기로 골랐죠. 소고기는 숯불에 다 늘어붙거든요. 남편이 너무 과하게 사길래 말리다가 포기하고 장을 봐서 캠핑 카라반으로 갔는데 참나 거기 신우가 떡하니 와 있대요. 저 보자마자 장 많이 봐왔냐고 하는데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화해 제스처는 개뿔, 신우 식구들 먹일 장만 잔뜩 봐서 강꼴이 된 거죠. 진짜 떨떠름하게 바비큐 준비해서 술까지 차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 캠핑 같은 데 가면 남편이 고기 굽잖아요. 제가 상까지 차렸는데 고기까지 구워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보더니 신우가 저한테 공주님이 따로 없다고 비꼬대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쪽 집안 귀머거리인 거 내가 유전이랬지? 혹시 우리 올케도 내 말이 안 들리나? 그 말을 참고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연히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머리 뜯긴 게 부족했나 봐요. 그 주둥아리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주둥아리? 제정신이냐? 너 우리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올케, 집 좀 산다고 내 동생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고기는 여자가 구워야지. 그리고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이 뭐니? 격 떨어지게.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심해부였어요. 옆에서 살살 부추기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이 그러던데 취업시켜달라던 건 무시하고 귀머거리 동생만 취직했다며? 하면서 자기도 이직하고 싶다는 겁니다. 만년 과장으로 살 수는 없고 어디 이사나 전무자리 좋은 데 있으면 자기랑 저희 남편 취업 좀 시켜달라고요. 열이 뻗쳐서 말로 싸우기를 포기하고 사왔던 돼지고기 두근을 전부 심해부 신우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들 생고기를 처맞고 깍깍거리는데 저도 씩씩거리면서 할 말 다 했죠. 아줌마는 여자 아니야? 시자 붙었다고 시킬 생각만 하네. 그러지 말고 손수 모범을 좀 보이던가. 그리고 전무나 이사? 아저씨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 자리를 달래? 우리 아빠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인 줄 알아? 능력이 있어야 뭘 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취업 청탁은 누가 하는 건데 지금 누구 보고. 내 동생은 당당하게 이력서 넣고 합격한 거거든? 진짜 살다 이런 개차반의 무식한 인간들 처음 본다. 그러니 남편이 뭐? 무식?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하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야, 돈 없어서 대학을 못 갔다고? 웃기지 마.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 뭔 핑계야. 그냥 네 성적에 그저 그런 대학 가야 하니까 핑계대고 부사관 간 거겠지. 그리고 그 고기 잘 씻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어? 가족들끼리 두런두런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는 여기서 갈라섭시다.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집도 4명이겠다. 혼수도 내가 해왔겠다. 몸만 나가면 되지? 옷까지 몇 개 있는 거 그건 택배로 보내둘게. 착불로. 남편이 뒤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가면 이혼이야 하는데 저는 이미 갈라서기로 결심했는걸요. 그대로 운전해서 신혼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고 대충 짐 싸서 친정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놀라시긴 했지만 제가 차근차근 모든 일을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잘 왔다고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카라반에서 1박을 하고 온 건지 다음날 집 비밀번호 뭐냐고 난리치는 거 내 집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 가택 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계속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바로 사표 던지고 아버지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사표 내고 오전 중에 신혼집 가서 남편 물건 택배로 보내고 나왔는데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또 비밀번호 타령하길래 바로 경찰 불렀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가택 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그제야 제가 물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결심이 섰기 때문에 싹 무시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시모가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뭘 찾아본 건지 재산 분할은 귀책 배우자 상관없이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저도 이야기해줬죠.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고작 5달 살았는데 무슨 재산 분할을 해주냐고요. 거기다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재산 분할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니까 시모도 변호사한테 물어봤나 봐요. 어디 법률사무소에 가도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위자료 1,00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는 지금 누가 받아야 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꺼지라고 해줬죠. 회사도 그만뒀겠다. 신혼집도 꽁꽁 닫아버렸겠다. 남편이 아무리 뻔뻔해도 친정집 와서 난동은 못 부리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해질 거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아버지랑 동생 손잡고 같이 회사 출근하고 있어요. 이혼이랄 것도 없는 제 짧은 동거 생활 5개월을 이렇게 청산하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끔은 야밤에 자니? 하면서 문자가 오긴 하는데 나중에 스토커 짓이라도 하면 고소하려고 증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수근수근 거린다는데 언제까지 붙어있나 두고 보려고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출퇴근 잘하면서 동생과 같이 주말에 놀러도 가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답니다. 남자라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가족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길 바라는 듯 하시네요.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겠죠? 앞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정말.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비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결심에 힘을 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결혼 준비 혹은 비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